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상대방의 주민번호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여기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잘 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기꾼들이 동증하자는 말 더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조 경력 13년 차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돈을 빌려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그런 지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뭐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친척, 가족 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너무 신뢰관계가 두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돈 빌리는데 차용증을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하다 보면은 차용증이 없어서 혹은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걸 입증하고 공방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쓰셔야 돼요. 그럼 차용증을 쓸 때 어떤 부분 쓸 것이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를 빌려주는가? 대여금이 얼마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그러니까 변제기일이라고 하거든요. 변제기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돈을 갚을 때까지 연 몇 % 이자를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쌍방이 이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약정 이자를 그때는 정말 뭐 돈독한 관계여가지고 야 내가 연 30% 줄게 하고 썼다. 그게 이자제한법에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현행 이자제한법상 가장 최고 한도 이자는 연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정이자를 정하실 때 연 20% 이하로 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넘게 30, 40 이렇게 퍼센트를 쓰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걸 넘어서는 범위 안에서는 무효가 되시고요. 또 그걸 넘어서서 만약 이자를 실제로 받으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자 제한법에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으시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변제기일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정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기일까지 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은 뭐 연 몇 %의 이율로 지연손해금 지급하기로 합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주민번호까지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은 이걸 노리고 그 차용증에 그러니까 그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같은 말입니다. 이 서류를 쓸 때 맨 마지막에 그 자기 이름 쓰고 할 때 주소나 주민번호를 틀리게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실 때 피고를 특정하는데 좀 소송 세월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신분증 사본을 붙이신다거나 아니면 보유하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보관하시고 또 그 차용증상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이 일치하시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기죄 고소 이런 거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 사기죄라는 것은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들을 대여금 사기라고 하는데 대여금 사기가 되려고 하면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법원에서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진짜 갚아줄 생각이었고 갚아줄 능력이 됐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때는 더 이상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은 있었기 때문에 사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이고 이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 문제니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의 그 대여금 사기 케이스를 보면은 돈을 처음에는 잘 갚다가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기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잘 주었거든요. 이자를 잘 줬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빌려주더라도 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가면서 사기꾼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이 돈을 빌려주면은 앞에 원금하고 요거하고 이자 더 세게 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 돈이 물리게 되면은 그 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더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사기를 당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 진짜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정리가 되어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변제의사, 변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처벌이 잘 안 돼요. 공증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하시는데 공증을 받으면 안전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공증이 뭐냐면은 채권자, 채무자 둘 다 소비대차 계약서를 써서 그걸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 공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변제기일까지 대여금이 완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강제집행수락에 동의한다. 이러한 취지고요. 공증을 받으면은 추가적인 법원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이 공증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하면 안전하다더라라는 생각을 갖고 공증을 하면은 돈을 떼이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기꾼들이 공증하자는 말 더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증이라는 거는 그 소송이라는 집행 권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공증을 100개를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채무자가 공증을 해주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전부 빼돌리는 겁니다. 은닉하고 처분하고 제3자 명의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배우자가 연예인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배우자나 가족들의 명의로는 강제 집행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증이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럴 경우엔 차라리 내가 너무 큰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다라고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변제 자력이 있는 사람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십시오. 혹은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에 물적 담보가 될 만한 재산에 대해서 차라리 근저당 설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고 함부로 위험한 계약을 하셨다가는 나중에 돈을 회수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